스타조이 TV 펠레스코어의 레전드 매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깜레의 기적을 다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챔피언스 리그의 기적 시리즈 두 번째죠. 리아소르의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스탄불의 기적도 다루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스탄불의 기적입니다. 시대순으로. 네, 우리 마음이에요. 리아소르의 기적하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3-2004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데포르티보와 AC 밀란의 경기를 두고서 리아소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준결승전에 비해서 8강전은 좀 관심치가 그렇죠.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되기도 했잖아요. 사실 저는 라이브로 본 세대는 아닙니다. 네.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2003-2004 시즌에 몇 살이었어요? 저기 9살, 10살이셨으니까. 네, 축구 신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라이브로 본 기억이 나요. 네, 당시에 이 경기가 그만큼 이슈였던 거죠. 이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데포르티보와 AC 밀란이 만나게 됐을 때만 하더라도 AC 밀란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산시로에서 AC 밀란이 카카이 두 골을 앞세워서 데포르티보에게 4대1 역전승을 거뒀을 때만 하더라도 AC 밀란이 역시나 준결승으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데포르티보가 홈으로 리아소르로 이 AC 밀란을 불러들여서 경기를 펼치면서 대역전극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리아소르의 기적이 완성이 되는데요. 사실 당시의 데포르티보는 지금의 데포르티보랑 비교해선 안 되죠.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라리가 빅4 중에 한 팀이었고요. 그리고 데포르티보의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는 이루에타 감독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데포르티보가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딱 그 밀레니엄 세대로 접어들면서 리그 우승도 차지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2년 뒤죠. 한일 월드컵 앞두고 코파델레이 때 레알 마드리드 꺾고 좀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데포르티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쟁쟁한 스타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90년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베토 같은 스타가 있었고 그리고 90년대 말에 히바우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히바우드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얼마 안 가서. 그러나 히바우드를 영입한 바르셀로나와 우승 경쟁에서 이기면서 데포르티보가 라리가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랬던 팀이 황금 시기가 많이 지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포르티보의 올드 팬들은 리아소르의 기적 얘기할 때마다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리아소르의 기적으로 데포르티보가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까지 진출하는데요. 준결승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무리뉴 감독의 이 포르투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결국 결승 진출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승한 팀은 이제 모나코를 제압한 포르투죠. 네, 포르투가 데코를 앞세워서 이제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당시에 데포르티보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까지 진출한 것은 지금도 데포르티보 역사상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 데포르티보의 리즈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AC 밀란이 그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챔피언스리그 연속 우승하는 게 힘든가. 네, 그거를 또 말해준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 뭐 챔피언스리그 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은 이 챔피언스리그는 하늘이 좀 점지가 좋아야 진짜 돼요. 그래요. 운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1992년 유로피언컵에서 챔피언스리그로 개편한 다음에 처음으로 2연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도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당시로 돌아가면 이 당시에 많은 축구 팬들도 기억하겠지만 모나코하고 포르투가 결승전 오면서 흥행 망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우승 후보들이 지들끼리 16강에서 붙어서 깨지고 8강에서 붙어서 깨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모나코와 포르투가 결승전까지 갔었거든요. 이변도 많았어요. 첼시가 그 당시 아스날 꺾고 올라가는 건 사실 굉장한 이변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모나코가 아마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 꺾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모리엔테스가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나코로 임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골을 넣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임대로 보내는 대체적으로 그 원소속 팀 출전 중지. 원래 라리가에는 그런 조항을 거의 안 넣거든요. 그런데 아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팀들에게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그런 조항을 이제 넣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하튼 이제 리아소르의 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산시로에서 펼쳐진 8강 1차전에서는 판디아니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카카가 두 골을 넣고 후반 시작하고 나서는 막 몰아쳤어요. 네. AC 밀란이 뭐 카카, 세브첸코, 피를로가 막 연속골을 넣으면서 결국 4대1로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 이후에 이루에타 감독이 자신의 실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제골 넣은 다음에 산시로에서의 원정 경기니까 좀 더 수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비적인 전술을 썼는데 이것에 발목을 잡히면서 오히려 실점을 많이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정말 밀란이 공격진이 황금기였죠. 정말 무서웠죠. 네. 뭐 세브첸코와 카카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은 벤치에 막 인자기 앉아있고 후이 코스타 앉아있고 후이 코스타 막 그랬을 시기거든요. 정말로 가투소 있고 그리고 뭐 피를로는 당연히 빼먹으면 안 되죠. 토마스온도 있었고 토마스, 정말 무서운 선수들이 많았던 AC 밀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AC 밀란이 뭐 거의 올라갔다 그런 상태였고 이루에타 감독 입장에서도 공격 앞으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가 전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판디아니가 골 넣지 않습니까? 네, 5분 만에. 네. 판디아니가 솔직히 잘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쓰는 데 있어서는 판디아니가 너무나 잘 깔아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판디아니의 선수 생활 말미를 봐서 사실 그렇게 전성기 시절을 라이브로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임팩트, 그것만큼은 판디아니가 꽉 쥐고 있죠. 네, 판디아니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이 마카이라든가 아니면 트리스탄에게 밀려서 임대를 주로 갔다 왔었는데 이 시즌에는 판디아니가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특히 AC 밀란을 상대로는 선제골은 다 판디아니가. 그렇죠. 네. 그리고 2차전에서도 판디아니가 정말 놀라운 터닝 슈팅에 의해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AC 밀란도 그 전에도 카카가 역습 상황에서 뭐 슈팅 때리거나 세브첸코가 슈팅 때리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몰리나 골키퍼가 막아낸 상태에서 판디아니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 데포르티브가 자랑하는 공격수들 루케, 발레론 이런 선수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저도 사실 이 경기를 막 라이브로 본 건 아니지만 기적 시리즈 찾아보면서 호기심에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긴 시간. 그래서 그때 경기를 저도 이제 재방송으로 봤던 기억을 돌아보면 루케가 카푸 공략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돼요. 그때 카푸가 뭐 흔히 우리가 그 당시 밀란 수비를 보고 마이네스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약간의 노쇠화가 좀 진행되는 부분도 분명 없지 않았었거든요. 카푸의 뭔가 좀 기민한 움직임에 약한 부분, 느릴 수 있는 스피드 이런 부분을 루케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잘 공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루케가 데포르티보의 신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루케가 사실은 라인을 따라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전형적인 윙어의 스타일이 아니라 윙포워드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번 꺾어놓고 슈팅. 이거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도 그와 유사한 장면을 굉장히 많이 연출을 해요. 여기에 이제 발레론이 공격 쪽에서 중심을 너무나 잘 잡아주면서 물론 발레론이 골도 넣습니다. 발레론은 저희 세대도 잘 알 겁니다. 피파 온라인 투어 하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추억의 선수죠. 발레론이 정말 오랜 기간 뛰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데포르티보가 라리가를 정복할 때는 발레론보다는 자우미냐의 활약이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라리가 시작할 때 오프닝 때 자우미냐의 사포 기술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우미냐의 기술 보면서 우리가 우와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발레론 중심의 공격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판디아니의 선제골, 발레론의 두 번째 골, 그리고 루케의 세 번째 골. 그러면서 전반전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포르티보가 원정골에 앞서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대4가 된 거잖아요. 그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데포르티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루레타 감독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선제골 넣고 장갔다가 두둑에 맞은 적이 있으니까 2차전에서는 수비적으로 나가지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계속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후반전 들어서 AC 밀란이 공격 쪽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뭐 세르지뉴라든가 후이 코스타라든가 이런 선수를 이제 AC 밀란에 투입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루에타 감독이 루케를 빼고 프란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루케는 좀 더 다이내믹한 스타일이고 프란이 약간 그 짧게 만들어가는데 좀 더 괜찮은. 그리고 이제 경험이 풍부한 선수고. 그런데 이제 프란이 76분에 쐐기골을 넣죠. 그 골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리아소르의 기적이. 완전한 압도죠. 그 정도 스코어까지 가면. 그러면서 이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보통 뭐 지금은 챔피언스리그 얘기하면 1차전에서 0대4로 패배해도 뒤집는 팀이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작년 올해 있었죠. 올해. 그래서 이제 깜노의 기적을 다시 쓴 바르셀로나가 있긴 한데
당시만 하더라도 1차전에서 1대4 패배면 그냥 뭐 끝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데포르티보가 아니야. 이거 뒤집을 수 있어. 이거를 리아소르의 기적으로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위용이 꽤 다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레알 마드리드가 뭐 아무 경쟁팀이나 만나서 4대 0으로 4대 1로 이겼는데 2차전에 이렇게 뒤집히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밀란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위용 때문에서라도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렇죠. 결과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경기 후에 이제 선수들이라든가 감독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보통 뉘앙스는 똑같아요. 우리는 1차전 끝나고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세브첸코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차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줄 몰랐다. 뭐 안첼로티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고 이루레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기가 아니었나. 네. 데포르티보 입장에서 그렇죠. 뭐 알베르토 루케 같은 경우에도 축구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데포르티보 역사에 길이 남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역사에 길이 남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좀 아쉽지만 어쨌든 데포르티보의 현재까지를 봤을 때는 최고점을 찍고 그 기점으로 이제 서서히 내려왔죠. 네,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그 데포르티보 얘기할 때마다 네. 데포르티보가 전형적인 셀링 클럽이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물론 데포르티보 팬들은 불만이 많겠죠.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데포르티보는 팀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를 높은 이적료를 팔면서 구단 운영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뭐 베베토라든가 히바우드라든가 로이 마카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계속 팔려가면서 데포르티보가 팀 운영을 해왔었는데 트리스탄을 제때 못 팔았어요. 그러면서 트리스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판디안이 기용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축 선수들을 제대로 팔지를 못하면서 팀 운영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루레타의 4-2-3의 전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락세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포르티보의 올드 팬들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 선수 얘기는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마우로 실바. 제가 그 하이라이트 때 2차전 하이라이트 보면 카카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네. 마우로 실바가 카카를 그렇게 그 전투적인 몸으로 틀어막았더라고요. 그 데포르티보 이루에타 감독의 4-2-3의 전술의 중심에는 확실한 해결사가 항상 있었어요. 뭐 마카이라든가 트리스탄이라든가 판디안이라든가 이런 선수가 있긴 했지만은 역시 중심은 발레론과 그리고 마우로 실바예요. 마우로 실바가 중심에서 너무나 수비적인 역할을 잘해줘요. 체력이 엄청나잖아요. 말년 되게 긴 시간 선수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오랜 기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우로 실바의 활약을 앞세워서 발레론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발레론이 원톱이 고립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주고 측면에 돌아 들어가는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수에서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힘이 굉장했던 거죠. 그런데 마우로 실바의 활약이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저는 두시에르도 기억나요. 왜냐면 이제 마우로 실바가 주로 선발로 많이 뛰었고 그 두시에르가 후반 교체로 나와서 맨날 카드 받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임팩트가 있군요. 하여튼 이제 마우로 실바 하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뭐 데포르티보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발레론이긴 하지만 마우로 실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블로 오른쪽 풀백. 이 큰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오른쪽 풀백으로 활용을 할 정도로 마지막에 이제 조금 폼저하가 있었죠. 그게 좀 아쉬웠죠. 여하튼 뭐 리아소르의 기적 얘기를 하면서 데포르티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가 좀 그립네요. 근데 다음 순서가 이스탄불에 그러면 저기 밀란 팬분들에게 너무 그게 웃긴 게 안첼로티 감독이 2년 연속으로 이런 기적의 희생자가 됐잖아요. 밀란도 그렇고. 근데 밀란이 이렇게 뭐 챔피언스리그 기적의 희생물이 됐던 것은 그만큼 밀란이 챔피언스리그에 자주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래요.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계속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AC 밀란의 뭐 레전드급 경기를 얘기할 거 많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 만났을 때 바르셀로나가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둘 얘기가 많았지만은 뭐 AC 밀란이 바르셀로나를 두들겨 패는 경기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AC 밀란의 레전드급 경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통적인 명문팀이잖아요. 아리고사키 감독의 그 압박 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인자기 결승골로 끝났던 그 2006-2007 시즌 결승전도 꽤 밀란에게는 명경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만
그 밀란의 명경기들은 챔피언스리그 기적 시리즈에 들어가지 않아서 밀란 팬들에게 네. 죄송하지만 네. 네, 계속해서 디스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리아소르의 기적하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 기적하고 그리고 깜누의 기적 2 한번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밀란의 레전드급 경기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밀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많은 팀들에게 영광을 주지 않았나. 제가 그 네. 1995년도 아약스 우승할 때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당시에 결승전에서 패배한 것도 밀란이거든요. 네. 네, 밀란이 여러 팀 도와줬네요. 뭔가 챔피언 메이커 같은 느낌이 좀 네, 드는데. 여하튼 데포르티브가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던 그 당시의 경기 리아소르의 기적을 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의 데포르티브가 좀 아쉽다. 그렇죠. 네, 지금도 매력적이긴 해요. 페페멜 감독 그 하위권 팀을 어떻게든 팀을 막 급하게 만들어 놓는 페페멜 감독이 와서 선구근 축구를 최근에는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페멜 감독이 엊그저께 경질됐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 이슈를 못 봤네요. 아. 네, 페페멜 감독이 엊그저께 경질됐어요. 결국은 네. 그 주저앉던 분위기를 또 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리그 경기에서 지로나에게 패배하는 바람에 페페멜 네. 감독이 경질되는 바람에 아이고. 데포르티브 살아나겠죠. 그렇죠. 아 참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 그 데포르티브가 약간 바닷가 근처예요. 그래서 리아소르 경기장이 원정팀들이 오면 공중볼 처리하거나 이럴 때 네. 낙하지점 잡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스를 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이 바닷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영향을 그렇죠. 좀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알 마드리드도 한때 리아소르 징크스라고 해서 엄청났죠. 네,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네, 데포르티브 원정 갈 때마다 좀 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AC 밀란이 당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잠그고 있다가 카카나 세부첸코에게 이제 롱패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그 바닷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 네, 그래서 피를로의 배달도 조금 어렵겠죠. 네, 그렇지 않았을까? 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리아소르의 기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경기였죠. 네, 다음 시간에 이명철 해설위원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불러서 이스탄불의 기적은 몇 살 때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2005년 일기니까 10살 때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명철 위원을 불러서 10살 때 기억을 소환해내서 네. 그 경기를 풀로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스탄불 기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럼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기긴 한데 그래도 뭐 한 번쯤은 되새김해올 필요성이 이 있는 동작하면은 경기니까. 다 알지 않을까요? 네, 네. 다 알죠 뭐. 그렇죠. 여하튼 뭐 제라드가 미쳐 날뛰었던 이스탄불의 기적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아소르의 기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